우리 한국사회정책연구원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경제사회 문제들과 경제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제를 하실 분은 이용환 박사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토론에는 매일경제 편집 부국장으로 계신 류용호 박사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회 겸 토론자로서 함께 논의를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것은 이제 크게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염려하는 게 제일 이제 그 토론의 시작이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요인, 국외적인 요인,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또 대내적으로도 각종 사회 문제가 지금 많아서 그 사회 갈등이 또 경제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있고, 또 요즘은 또 이제 서로의 또 이 정치계의 갈등이 거의 이제 뭐 계엄령 발표이고 극도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는 이 단계에 있어서 경제 문제뿐 아니라 단계 경제계 사람들이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치명적인 영향들을 줄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뭔가 크진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현재까지 우리 쌓여온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우려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배경, 경제 사회적 정치적 배경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경제계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또 요즘 이제 또 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이걸 정치적 기반이 안정이 안 되고 그 자유로운 경쟁 활동이 보장이 안 되면은 결국 뭐 경제계 앞날도 뭐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토론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이용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노영호 박사님 토론해 주실 매일경제 노영호 박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용환 박사님부터 이 발제를 먼저 간단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토론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발제 순서는 첫 번째 AI 등 미래 한국 정책 사회의 위협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관련돼서 대응 전략 그리고 맺는 말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취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발전을 비롯한 미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국내 및 글로벌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신흥 경제 대국들의 급속한 경쟁력 신장과 트럼프식 강압 압력 정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타이완, 동남아시아 AI 및 관련 산업이 우리보다도 앞서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쟁력 증가가 상당히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강압적 경제 정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더한 것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로 펼쳐지는 이런 환경, 산업, 에너지 문제 등도 우리 그 경제를, 미래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문제는 그렇겠지만 국내 문제도 최근에 와서 특히 정치적 문제가 상당히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기업령 발발과 그 다음에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 그 폐해랄까, 그런 분야는 폭넓게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정치인의 헌법 정신 왜곡과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정치의 헌법 정신 왜곡과 권한 남용, 법질서 붕괴, 이것이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발생되는 다수석 야당의 국회 운영 독주가 행정과 사법을 지배하는 일종의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권 남용의 방탄 국회라든가 탄핵 남발, 특검 겁박, 필수 예산 삭감 등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 관련해도 투명성 결여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부정 여부 조사 및 검증에 응하지 않는 행태도 우리 법치주의를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극기야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및 탄핵 가결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이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비상계엄 유발을 제공한 야권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이 탄핵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양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많이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주요 기관들이 기회주의적 행태 이거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언론이 사실과 진실 보도보다 여러 몰기식 선정적 보도, 시류에 편승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적 기회주의 수사 행태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고요. 사법부의 선거재판 지연도 오늘이 현실 불러오게 한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특히 노조 의사단체 등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우리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투적 극한적 대립과 갈등으로 주 무기를 하는 이런 이익단체들의 집단 이기주의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사실 인구 소멸 우려와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인데 여기에 대응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타 문제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적 천성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특히 속도가 문제다.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가 우리를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기업 및 경제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자본 추락 붕괴 이것도 우리가 사회부채를 증가시킨 사회부채라는 것은 처음으로 쓰는 용어인데 뭐 사회적 자본의 대립된 반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갈등 상황은 사회적 자본의 바탕 시민적 품성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시민적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느껴볼 수가 있고요. 건강한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기반을 깨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가치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이해 타산에 의한 정의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데 이러지 말고 국가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의로 우선하는 이런 식으로 가치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전략은 국가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각계 가층의 지도자들이 자유와 조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지금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계는 자유시장 경제 틀 안에 자발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 갈등 해결에 적극적 참여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가 이익 발전을 우선하기보다는 경제사회 함께 가는 이런 자세가 절실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듣게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단체를 이끌어가는 경제를 이끄는 경제단체 역할도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이익보호 중심에서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 병행하는 기업 이익 증대로 바꿔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실천적인 역할은 뭐 다양한 게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저는 경제계 미래사회운동본부를 설립을 해서 제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앞으로 나타날 과제 이런 문제가 경제계가 어떻게 선도하면서 경제계와 사회가 공동체 이루어가면서 조절해가는가 이런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기회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국민 속에 넓히 공동체로 넓혀나가는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책 평가 및 연구 기능 강화로서 경제개혁 및 경제계 사회적 기여가 더욱더 늘어나고 이것을 또 사회 속에 인식시켜서 부각시키는 이런 노력으로 펼쳐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들은 토론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주요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 사회 혁신을 통한 사회적 자본 제고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 선진 모범사회, 선진국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교양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세계 최모범 선진국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정치인 문제,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 노조 등 각종 이익단체를 비롯한 자기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조나 우리나라 사회를 지도하는 주도 사회인데 그 사람들이 인식은 아직까지 자기들은 주도가 아니고 약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조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듯이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우리 사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정치 문제,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 문제와 함께 사법개혁도 같이 병행되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갈 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정치 개혁을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치 권력이 적정화를 통한 정치인의 과다한 권력 남용이 좀 방지되겠다. 즉 국회를 보시면은 국회의 국회 국가 형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서는 결코 좋지가 않고요. 사실 모든 사회 갈등 근원은 요즘에는 정치에서부터 발현되고 있습니다. 정치 갈등의 원인은 권력이 경제 및 사회 이익이 매우 크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이 특권을 축소하는 노력 이런 것도 따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 전반에 대한 개혁이 따라야 되겠다. 오늘같이 정당이 사실 큰 역할을 하는데 정당이 어쩌면 사유 정당처럼 비춰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익정당이라는 뜻인데 이익정당에서 정말로 진실로 정당이 역할을 하려면 정책정당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거도 이게 다수당이 너무 많은 다수당이 되니까 사실 너무 힘을 지나치게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현행 소선거제에서 중선거제 바꿔가지고 좀 그런 격차를 줄이면서 소선거제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공천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행 공천제도를 보면은 위법을 하거나 감옥에 갔다 오거나 갑질 행위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릴 것 없이 전부 다 공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당첨되고 소위 법을 만드는 사람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법한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 설득력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법자라든가 부정부패 권력자라든가 전력자라든가 갑질한 사람들은 공천에서 스스로 정당 스스로 배제시켜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현재는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는 어떻게 보면 허상 같고 국회의 중심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 독주 및 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대통령 견제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되고 대통령도 국회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상호 견제 원칙이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다시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비상경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선거 투개표 과정 이 문제가 현실로 우리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준비도 우리가 내실할 기여해야 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적인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전산 시스템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 설비를 만들어 수출한 국가들이 한 20여 국가가 넘는 것 같아요. 이런 국가들은 가진 맛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하는 이 협회 주관으로서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전선거 제도인데요. 과연 사전투표 제도가 우리가 필요할 것인지 있으면은 옛날처럼 돌아가지고 군인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 투표자들은 본투표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사전선거 투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 폐지하거나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좀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갈등을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닌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개표 방식도 지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부터 의심이 많이 갖고 똑같은 투표율이라는 것 이런 게 나오는 것을 보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갖기 때문에 전자개표 방식도 수개표 방식으로 손으로 일일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 해가지고 나몰라라 하는 식인데 국민들의 관심이 이 정도 있으면은 자기가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권 분립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개혁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목도했지만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 또 선거재판 지연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대로 했는데
우리가 선거 재판은 180일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임기 다 끝나도록 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사법부의 판사도 지켜져야 될 책무가 있다. 법을 자기가 재단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것도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과 동시에 사법 개혁도 또 판사들이 자기 책무 의식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에 판사들에 대한 행정권 내지 감독권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개혁을 요구하는데 검찰이 뭐 정치와 경찰이 정치와 이런 것도 다 함께 묶어가지고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리고 또 한편 또 국민 참여제도 확대해서 이런 사법개혁 같이 병행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은 맞는 말을 하자면 시대는 경제계의 사회적 가치 공유를 통한 성장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가 사회계가 같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활동을 좀 넓혀나가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경제 성장 중심에서 요즘에 가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발전을 같이 우선하면서 경제 성장 발전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경제계와 사회 각계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준비할 때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압박하는 이런 경제 문제 또 사회 문제 또 계엄령 이전에 많은 정책 문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경제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그거를 걱정을 했었는데요. 요번 이제 비상계엄령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양이 또 많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노 박사님이 이제 그 토론하실 때 이제 정치 문제는 뭐 많은 얘기를 해도 뭐 끝이 안 나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좀 하고 플러스 이제 앞으로 경제계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용환 박사님께서 좋은 발제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이고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치 제도, 선거제도 이런 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단기적이고 좀 시급한 문제 위주로 좀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최근에 어떤 정치 환경에 대한 그 문제인데 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뭐 목격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널리즘, 언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 큰 문제는 지금 뭐 언론이 뭔가 이렇게 사태를 증폭시키는 이 가짜 뉴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그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이 의견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이 의견에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은 반드시 확인되는 절차를 거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의견이 이제 무원칙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태를 증폭시키는 게 있어서 저는 좀 그런 부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그 이런 말씀을 한 가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 국민이 목격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이 가서 시민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들도 TV를 통해서 거의 생중계가 됐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어떤 동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선거 부정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입법 독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의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하고 먼저 논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의견이 사실을 덮어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언론에서부터 나서서 좀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일단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 중에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1월 20일 날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알겠지만은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결정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도 뭐 인수위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의견 정책들은 다 결정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담판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대표가 누구냐, 당신 나라의 대표가 누구냐, 뭐 러시아는 푸틴, 북한은 김정은, 뭐 프랑스는 마크롱 이렇게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시진핑 주석하고도 통화를 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대표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은 지금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총리께서 만날 수 있는 상태긴 한데 과연 트럼프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게 거래에 능하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 이 우리의 어떤 정치 권력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하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트럼프 1기 때 취임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죽은 권력하고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어디냐라고 할 때 과연 명실상부하게 살아있는 권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정치 안정,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어떤 대표를 선정하고 그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들은 차기 정권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우리는 그걸 이행할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저희 입장도 설명을 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AI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AI 문제도 역시 노동시장의 어떤 노동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AI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뭔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자기 어떤 기술을 바꿔가고 하기에는 AI의 발전 속도가 지금 너무 빠릅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서빙 로봇이 있는 식당들이 많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전부 다 AI들이 이제 간호 인력까지도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떤 인식이 바뀌고 적응하는 속도보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AI 발전 속도를 과연 늦춰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에스모글로 같은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에스모글로 같은 사람은 AI 발전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AI 발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경제계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논리와 사회적인 발전을 균형 발전을 가져가는 논리가 상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가 입장에서는 AI를 도입하고 대규모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데 왜 내가 AI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면 안 되냐?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계라든가 정치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제 정치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내년도 한 1, 2, 3월까지가 저희 나라의 어떤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의 정치 권력은 지금 공백 상태고, 여당과 야당은 지금 거의 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싸우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정치 환경이 제일 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뭐 지식인은 지식인들의 역할, 기업은 기업들의 역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역할을 좀 하면서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굉장히 지금 모든 그 계층과 계층 양극화가,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좌우의 어떤 대립이 진행이 되고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